1989년 인디애나주에 있는 레이크빌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펠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 밥 펠리, 엄마 던, 그리고 5자녀. 이렇게 총 7명이었는데 이 5명이 전부 다 친형제는 아니고요. 원래 밥도 그렇고 돈도 각자 가정이 있었는데 둘 다 배우자랑 사별을 한 다음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재혼한 케이스였어요. 밥한테는 이미 청소년이었던 자녀 2명, 장남 제프, 둘째 제키 이렇게 2명이 있었고요. 던의 자녀는 3명. 자넬, 졸린, 그리고 제시카 이렇게 딸 셋이었어요. 아빠 밥은요, 이 레이크빌에 있는 올리브 브랜치라는 교회 목사였는데요. 레이크빌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교인 수도 약 4, 50명 정도 되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조촐하지만 또 교인 수가 작은 만큼 교인들끼리는 관계가 엄청 끈끈했죠. 또 밥의 가족들도요, 남편이자 아빠인 밥이 목사다 보니까 다들 교회 예배나 행사에 항상 빼놓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그냥 가족 전체가 교회 공동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1989년 4월 30일 일요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올리브 브랜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각자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목사인 밥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왜냐면 밥이 이렇게 예배에 늦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밥뿐만 아니라 밥의 가족들 전부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가족 전체가 말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펠리 가족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죠. 당시 펠리 가족이 교회 바로 옆에 딸린 목사 사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사택으로 향했는데요. 드라이브웨이를 보니까 펠리 가족들 차들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가족들이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겠죠. 근데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집 앞으로 가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원래 사람이 집 안에 있어도 항상 현관문을 잠궈 놓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펠리 가족 네 사택은 좀 달랐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이곳에 들러 가지고 뭐 수다 타임을 갖거나 모임을 할 거나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활짝 열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잠겨 있고 또 집안에 커튼이랑 블라인드도 닫혀져 있고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다들 이거는 평상시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여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마스터키를 찾아온 덕분에 현관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였던 것은 바로 카펫에 떨어져 있던 밥의 선글라스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됐죠. 바로 피범벅이 된 채로 사망해 있던 밥과 던, 그리고 던의 2딸인 자넬, 졸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펠리 가족 아이들이 총 5명이었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명, 제프랑 제키, 그리고 제시카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집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펠리 가족의 집에 도착해서 현장을 살피게 됐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빠인 밥은 1층 복도에서 그리고 엄마인 던과 2딸, 8살짜리 자넬, 그리고 6살짜리 졸리는 지하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전부 동일한 사건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사고를 빙자한 살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죽은 가족들 근처에 그 총기가 놓여 있어야 할 텐데 이 총기가 어디로 증발이라도 한 건지 집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외부인의 소행일까? 근데 단순 강도 살인이라기에는 창문이라던가 현관문을 통해서 강제로 집안에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집안에 값비싼 귀중품 같은 것들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강도나 침입범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즉시 판단이 됐죠. 그리고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까 곳곳에 총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열어보니까 안에 총은 없던 상태였는데 밥이 평소에 여러 자잘한 총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교회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그러니까 총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밥에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집을 나갈 때 그 총기를 들고 떠났다는 게 되는데 외부인이 아닌 상태에서 집안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다는 건 가족들을 잘 아는 면식범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점쳐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굳이 어린 2아이들의 목숨을 가져간 이유도 이해가 가요. 아이들도 범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살려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남은 세 자녀들의 행방이었는데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한참 살피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9살짜리 제시카가 그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시카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부터 친구네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친구 엄마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던 거죠. 경찰은 제시카를 통해서 제키와 제프의 행방 또한 알 수 있었는데요. 제키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교회 관련 이벤트에 참석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예 레이크빌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제프는 사건 전날, 당일날 내내 집에 있었다가요. 마침 사건 날이 프롬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다가 프롬이 끝나고 나서는 애프터 프롬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따로 시카고 근교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 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제시카랑 제키는 이 사건 전날부터 집에 없었고, 제시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건 당일날 집에 있었던 인물이 제프였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사택을 떠난 인물이기도 했는데, 사실 경찰들한테는 이 제프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 몇 주 전에 제프가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서 CD랑 돈을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 조사로 인해서 이미 제프랑 한번 엮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적도 있고, 또 범인은 내부자일 거라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사팀은 제프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게 되는데요. 수사관들은 직접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놀이공원으로 가서 제프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시카 말대로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프를 발견하게 됐죠. 수사관들은 제프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짐작가는 범인이라도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프는 사고 당일날이 굉장히 평범한 날이었다고 대답했는데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빠 밥이 자기 알바하는 맥도날드까지 차로 태워줬다가 알바 끝나고 나서는 다시 아빠가 데리러 와서 바로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제프가 17살이었거든요. 엄연히 운전면허도 있고 자기 차도 떡하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빠가 알바하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데리러 왔느냐? 아까 말했던 그 도둑질 때문에 제프한테 자차 이용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차키도 압수당했고, 또 혹시 모르니까 아빠 밥이 차 부품까지 몇 개 빼놓고 했어요. 아예 차가 못 굴러가게. 근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런 시골에서는 차가 발이잖아요. 차 없으면 진짜 어디를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프는 외출 금지를 당한 거나 다름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빠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자기 차를 싹 세차를 했대요. 왜냐면 프롬 날이잖아요. 이거 끌고 이따가 프롬 가야 되는데 차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손을 좀 본 거죠. 근데 이 프롬 날 당일에는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프롬 장소로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날 누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또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약간 어떤 스타일을 입었는지 궁금하니까 다들 친구들 집에 들러서 드레스도 체크하고 턱시도도 체크를 할 겸 친구들 부모님이랑도 사진 찍고 하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점심이 좀 지나니까 드레스랑 턱시도를 차려입은 친구들이 이제 제프네 집에도 왕왕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프도 친구들이랑 사진 타임을 좀 갖고 난 다음에 바로 집을 나서서 프롬 전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식당으로 향했다고 해요. 근데 가던 도중에 차가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당연히 그랬겠죠. 아빠가 차 부품 몇 개를 빼놨으니까요. 그래서 근처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여친 달라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기 차를 고치느라 좀 늦을 것 같다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서 늦지 않게 식당에 도착했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프롬에 참여를 한 다음에 프롬 끝나고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다음 날에는 시카고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가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제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제프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수사팀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수사팀의 주장이에요. 일단 인터뷰를 하는 제프의 태도가 뭔가 달랐대요. 지금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 아빠랑 새엄마, 그리고 이복 여동생 2명이 목숨을 잃은 정말 가슴 아픈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족들을 잃은 사람치고 제프는 너무 담담했대요. 이 모습이 첫째 딸 제키랑 엄청 대비됐던 게, 제키는 이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난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인터뷰도 뭐고 불가능해가지고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제프는 슬픈 기색도 없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데다가 가족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일절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프의 진술에서 좀 말이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사건 당일날 제프가 자기 차를 운전할 수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날 제프가 알바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바로 자차를 세차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차를 끌고 프롬까지 갔고요. 그래서 경찰이 "너 아빠 허락 없이는 운전 못하는 거 아니었냐? 어떻게 네 차를 끌고 프롬까지 갈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제프가 "아 그거는 프롬 전에 아빠 마음이 풀려서 차키를 받을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그날 프롬 전에 사진 찍으려고 제프네 집에 들락날락한 친구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중에는 교회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몇 주 전에 제프가 했던 도둑질 때문에 아빠 밥이 엄청나게 대노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교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프롬 금지, 프롬 전 저녁 식사도 금지, 애프터 파티도 금지, 정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 주고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롬이 그러니까 졸업 파티가 미국 고딩들한테는 그냥 그저 단순한 파티가 아니잖아요. 진짜 몇 달 전부터 뭘 입을지 또 누구랑 갈지 내내 고민을 하고 정말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나 다름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17 살의 제프한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프롬이 중요하다고 해도 몇 주 내내 제프를 잡돌이했던 밥이 갑자기 프롬 몇 시간 전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제프한테 차키를 내어줬다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닌 게 사실 처음 현장을 살폈을 때 경찰이 진짜 수상하게 본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아빠 밥이 쓰러져 있던 방향이었는데요. 밥의 몸이 복도 안쪽을 향해서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창문이라던가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다면 보통 우리는 문 쪽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그쪽을 향하다가 쓰러져야 말이 되는데 밥은 반대였어요. 문 쪽이 아니라 집 안쪽, 복도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즉 범인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집 안쪽에서 나온 사람 혹은 집안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복도 안쪽에는 부모님의 방과 제프의 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본 결과 헨리 가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 집 구조도 잘 알고 있고 또 밥과 갈등이 있으면서 밥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그 총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한 사람, 즉 제프가 범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날 도대체 언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시간대를 점점 더 좁혀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프롬 전에 마지막으로 제프네 집에 들러서 사진을 찍고 나갔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은 우리가 집을 나온 게 오후 5시쯤이었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웃 중에 매시라는 사람은 5시 15분쯤에 제프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제프의 차인 무스탱이 드라이브웨이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는데요. 또 다른 이웃인 킴과 데이비드는 5시 30분쯤에 제프네 집을 지나갔는데 그때는 제프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시각이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일 거다라고 계산을 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찾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도 안 나와, 목격자도 없어, 집안에 외부인의 흔적도 안 보여. 지금 경찰들이 가진 거라고는 온통 정황 증거뿐이었기에 자신있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검찰도 이거는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좀 너무 약하다면서 제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해 버렸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은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헨리 가족의 남은 자녀 3명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제키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그리고 제시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고요. 제프는 이 레이크빌을 떠나서 대학에 입학했다가 졸업 후에는 직장을 찾아서 플로리다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마침 아빠 밥이랑 절친 사이였던 필립이라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필립이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필립의 조카였던 킴 이라는 여성이랑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서는 컴퓨터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고 아들도 태어나고 또 큰 집도 구매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2002년 레이크빌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모든 것은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첫날부터 목표를 딱 내걸었는데 그동안 우리 카운티에 쌓여 있었던 미제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미제 사건 재검토 팀들도 새롭게 꾸려졌고 이 과정에서 크레이그라는 형사가 이 펠리 가족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크레이그 형사는 일단 제프의 두 여동생이었던 제키와 제시카를 만나봤는데요. 제시카는 사고 이후에 오빠랑 언니랑 연락도 거의 못했고 위탁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제시카가 되게 어렸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제시카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누가 용의자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카도 자라나면서 다는 모르고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된 데에는 아빠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시카가 15살이 됐을 무렵에 제프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대요. 그때가 제프가 결혼도 하고 또 한참 플로리다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여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제시카를 초대했다는데 거기서 제프가 제시카한테 대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한테 일어났었던 일 너는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시카가 잘은 모르지만 나는 오빠네 아빠가 그랬을 것 같다 이랬더니 제프가 되게 짧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얘기를 바로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질수록 그 상황을 곱씹어 보니까 그 말투나 질문 자체가 너무 수상하더래요. 제프가 그런 질문을 한 게 마치 자기가 제프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나 확인하려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카는 오히려 그때 이후로 '진짜 오빠가 범인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더 강해졌다고 털어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크레이그 형사는 그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정황 증거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걸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도 이번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2002년 8월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3년 만에 30살의 제프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제프는 당시 출장을 마치고 LA 공항으로 귀국하던 길이었죠. 재판은 4년 후인 2006년에 시작됐는데요. 담당 검사였던 프랭크가 제시한 핵심 논리는 단 하나였어요. 제프는 가족 4명을 죽인 범인이다. 살인 동기는 아빠인 밥이 프롬을 못 가게 한 것에 대한 불만 폭발이고요. 범행에 걸린 시간은 20분.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제프는 집안 총기 보관함에서 총을 하나 꺼내고 1층에서 아버지 밥을 먼저 공격한 다음 지하실로 내려가서 새엄마 던과 두 여동생을 차례로 공격했고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총기를 챙긴 다음에 옷도 그렇고 머리며 뭐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싹 마친 다음에 집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집을 떠났다 였어요. 제프의 변호사인 앨런은 즉각 반박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2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17살짜리 학생이 가족 4명을 차례로 없애고 또 현장 정리를 깔끔하게 마치고 피 묻은 흔적까지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떠났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날 제프랑 같이 프롬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제프가 이상행동을 한다던가 불안해 보인다던가 하는 거 1도 없이 평소처럼 잘 웃고 어울려 놀았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주장대로 제프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면 바로 친구들이랑 춤추고 웃고 그렇게 떠들 수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 측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내놓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카펫이나 바닥, 그리고 계단에 남아있던 혈흔 검사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때가 1989년이라 DNA 테스트가 막 도입되던 초기였는데 이 레이크빌 같은 작은 도시는 테스트를 할 장비조차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혈흔에서 제3자 DNA 검사라던가 총기 주변이나 계단, 문 손잡이 등에서 지문 채취 이런 것도 어려웠어서 이 사건에서는 아예 DNA 분석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기 관련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행에 사용된 총기 자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총기 감정 같은 걸 했을 리가 없죠. 즉 총기 감정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총으로 쐈는지 총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밥이 갖고 있던 샷건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수사팀이 제프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제3자라던가 뭐 다른 정황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의 부족한 수사를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 자리에는 제프의 여동생들인 제키랑 제시카도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 그러니까 밥이 소유하고 있던 총기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경찰이 주장했었던 그 총기에 대해서 수사 초반부터 제키랑 제시카가 각각 상반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제시카는 자기가 친구네 집에 슬립오버를 하러 가기 바로 전에 그 총기가 부모님 침실 벽에 걸려 있었던 걸 봤었다고 기억했던 반면에, 제키는 그 총기도 그렇고 다른 총기들도 여러 개 집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1년도 전에 아빠 밥이 그 총을 싹 다 모아서 토마스라는 친구한테 다 줘버렸다고 진술한 건데요. 이거는 제프도 똑같이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 토마스라는 친구는요, 밥한테서 받은 총기들을 자기 사위 집 지하실에 두고 보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은 당시 수사팀이 이 토마스를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를 찾아가서 총기 관련 질문을 한다던가 그 총기가 실제로 있는지 찾아본다던가 하는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물론 검찰 쪽에는 불리한 인물이라서 안 불렀다고 해도 제프 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법정에도 세우지 않은 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시카가 나중에 추가로 증언한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제시카 말에 따르면 엄마가 예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빠 제프가 프롬도 가고 또 프롬 끝나고 나서 놀이공원도 가기로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프는 이미 프롬 참석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검찰 쪽이 주장하는 프롬을 못 가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공식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키도 아빠가 제프를 심하게 벌줄 정도로 화가 났던 건 맞지만 한 번 마음이 풀리면 되게 너그러워졌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오케이 해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롬 바로 전에 아빠 허락을 받아서 차키를 건네받았다는 제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주장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배심원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6년 10월 17일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프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총 160년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이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황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프는 곧바로 항소 및 재심 신청 과정에 돌입했고요. 이때부터 제프의 초기 변호인이었던 앨런이라는 사람이 손을 떼고 프랜시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새로 변호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그간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해봤는데 초기 변호사인 사람은 이 재판 과정 동안 제대로 제프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제프 아빠인 밥의 예전 사생활을 파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고 밝혔는데요. 바로 필립 홀리라는 남자랑 밥과의 연관관계였어요. 참고로 이 필립은 앞에서도 잠깐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프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로 넘어갔을 때 아빠 친구네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빠 친구가 바로 이 필립 홀리였는데요. 밥이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플로리다의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필립은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자 상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필립이 당시 심각한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밥이 알아차렸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밥이 그 은행 일을 관두고 나중에 레이크벨로 이사를 왔는데 필립한테서 멀어진 이후에도 뭔지 모를 위협을 느꼈나 봐요. 밥이랑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에 따르면 내가 그 비밀을 알아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냐, 무섭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두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이런 사실이 그전 재판에서 알려지지 않았냐?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 목사랑 인터뷰했던 녹음이 재판 전에 갑자기, 그것도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재판에 제출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은 은행에서 필립이랑 엮인 직원들 중에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밥이랑 똑같이 총에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필립 역시 가벼운 금융사기 혐의만 받고 끝났다는데요. 해서 제프 변호인 쪽에서는 이 사건에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인물은 필립일 수 있다.
이렇게 제3자 개입설을 강하게 밀었었는데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그저 가설일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사건 당일날 밥이 살아있던 모습을 봤던 목격자들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진술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웃 한 명이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밥에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집 앞에 웬 검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밥이 그 옆에서 한 남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밥이 표정이 되게 좋지 않아 보였다고 진술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검은 트럭의 남자가 필립이었다면 이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검은 트럭의 남자가 누구였는지 수사팀에서는 따로 파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2024년에 제프는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거부했고요. 이에 따라서 제프는 여전히 항소 중이고 새로운 진범 가능성이나 또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재심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제프는 아버지와 양엄마 그리고 두 여동생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이 제프가 받은 160년형 판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